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향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사흘 내내 검은 상복은 제 몸의 일부가 되었고 국화꽃의 서늘한 냉기는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기계적으로 오가며 허리를 숙이고 마른 눈물 자국을 훔쳐냈지만 제 세상은 이미 소리를 잃은 흑백 영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정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재범이. 저 사진 속의 시간은 영원히 멈췄는데 어째서 저만 이렇게 살아남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기운 내세요. 재범 씨도 어머니 쓰러지시는 건 원치 않을 거예요. 틈틈이 다가와 제 등을 쓸어내리는 며느리, 김인서의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저런 효부가 또 없다며 혀를 내둘렀지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시어머니부터 챙기는 착한 며느리. 네, 적어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 등 위를 오가는 저 손길에 온기 한 점 없다는 것을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저 얼굴에 진짜 슬픔은 없다는 것을요. 재범이가 살아생전 인서는 남들 시선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라고 했던 말이 가시처럼 뇌리를 찔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서에게 중요한 것은 죽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련의 주인공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뿐이었어요. 잠시 정신을 차릴 겸 조문객이 뜸한 안쪽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문틈으로 인서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장례식장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그녀의 목소리는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지요. 그래서 부의금이 총 얼마나 들어온 거야? 누나,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야? 매형이 돌아가셨는데. 따질 때지. 앞으로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당장 나갈 돈이 산더미인데. 아까 봉투 들고 온 그 아저씨, 재범 씨 회사 사장 맞지? 두둑하게 넣었으려나.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인서와 그녀의 남동생이 부의금 장부를 앞에 두고 돈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슬픔이나 추모의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오갈 뿐이었죠. 인기척을 느꼈는지 인서의 동생이 헛기침을 하며 제 눈치를 살폈지만 인서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발견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좀 쉬셔야죠.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런 것이라니. 제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고작 이런 것으로 치부하는 저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인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슬픔을 연기하기에 더없이 좋은 서글퍼 보이는 눈매와 하얀 피부. 제 아들은 저 얼굴에 무엇에 반해 제 평생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던 걸까요? 발인 날 재범이의 관이 운구차에 실릴 때 인서는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도 처절해서 잠시나마 제가 그녀를 오해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땅에 흙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녀는 언제 울었냐는 듯 눈물을 닦고는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집으로 가시죠. 그 집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은 텅 빈 동굴처럼 을씨년스러웠어요. 재범이의 온기가 남아있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인서가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는 제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건넸어요.
법무법인 K, 변호사 이승준. 저는 영문을 몰라 인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인서는 재범이의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저를 마주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이던 가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냉정하고 오만한 낯선 여자만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이 변호사라는 자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르신, 고 김재범 씨의 법적 상속인은 유일한 배우자인 김인서 씨입니다. 김재범 씨 명의의 이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사망보험금 전액이 모두 김인서 씨에게 상속될 예정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인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비수와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어머니. 이 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기도 하고 재범 씨와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 저도 힘들고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집을 정리하다니? 그러자 인서는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재범 씨도 없는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저희는 이제 아무 관계가 아니고요.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 늙어서 살 집 한 채 마련하지 않고 아들 내외 편히 살라며 보태준 그 돈으로 장만한 아파트였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이 집 살 때 내가 보탠 돈이 얼마인데 내가 그걸 잊었어? 목소리가 격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인서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보태셨다고요? 증거 있으세요? 서류상으로 남은 게 있냐는 말이에요. 그냥 아들한테 용돈 좀 주신 걸 가지고 집을 사줬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법은요, 어머니.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현금으로 증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안타깝다니. 내 아들이 죽고 내 평생 모은 돈을 뺏기게 생겼는데 안타깝다는 말로 끝낼 셈이야. 어머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정리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제가 당장 나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짐 빼서 나가세요. 일주일. 제 아들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 집에서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이 공간에서 나가라는 유예기간이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어요. 인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재범 씨 물건도 그때까지 다 정리해 주세요. 보기 괴로우니까. 제가 사람 불러서 버리는 것보단 어머니가 직접 챙기시는 게 낫겠죠. 그럼 전 볼 일이 있어서 이만. 인서는 변호사와 함께 밖으로 나가버렸고 텅 빈 거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제 아들은 죽어서 말이 없고 산 저는 법을 몰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은 야속하게도 빨리 흘러갔습니다. 저는 인서의 말대로 재범이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옷까지, 낡은 책들, 어릴 적 쓰던 작은 장난감까지 하나하나 손에 잡힐 때마다 재범이와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주저앉아 울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것들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까요? 당장 제가 머물 곳도 없는데.
결국 가장 소중한 앨범 몇 개와 재범이가 처음 사줬던 스카프, 작은 유품 몇 가지만 낡은 여행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인선은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한 시간에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를 재촉했어요. 아직도 안 나가고 뭐 하세요? 제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짐을 챙길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시간은 충분히 드렸어요. 더는 못 기다려요. 당장 나가세요. 인선은 제 팔을 잡아 끌며 현관으로 저를 내몰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이러지 마라. 내 아들 집에서 날 이렇게 내쫓는 법이 어디 있니? 시끄럽고 이거 나요. 이거 엄연히 제 재산에 대한 불법 점유예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걸요.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고는 제가 챙겨둔 작은 여행 가방마저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쾅 하고 가방이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마치 제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당장 나가. 인선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저를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저는 힘없이 밀려나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철컥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 그리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걸어 잠그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선고처럼요. 저는 멍하니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인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꼴 좋네요, 아주. 다시는 여기 기웃거릴 생각 마세요. 비웃음 섞인 그 목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세차게 들이치는 비바람이 순식간에 제 온몸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주저앉은 채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저를 내쫓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처절하게 오열했어요. 서러움, 분노, 배신감, 그리고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엉켜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눈물마저 말라버린 순간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굳게 닫힌 현관문이 보였어요. 저 문 안에서 제 아들의 피와 제 평생의 땀으로 이룬 모든 것을 차지한 김인서가 편안히 발 뻗고 잠을 자겠지요. 그 생각이 들자 뜨거웠던 눈물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여행 가방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을 향해, 아니, 문 안의 김인서를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온몸의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그래, 김인서. 잘 들어라. 오늘 너가 나에게 한 짓, 내가 흘린 이 피눈물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빗소리에 섞여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을 그 맹세는 제 영혼에 새겨진 주홍 글씨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 김재범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너의 거짓된 웃음과 그 안의 탐욕, 너의 오만과 잔인함,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야 말겠다. 너가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전부 되돌려받을 것이다. 너가 오늘 나를 내쫓으며 느꼈을 그 통쾌함이 머지않아 뼈를 깎는 후회와 절망이 되게 만들어주마. 이것은 늙고 힘없는 시어미의 저주가 아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피눈물 나는 복수의 시작이다. 저는 차갑게 식은 몸을 이끌고 돌아섰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는 그녀의 모든 거짓을 걷어내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차가운 의지만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을 뿐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을 등진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로 밤거리를 헤매다 간판 불빛이 환한 24시 찜질방으로 들어간 것이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시끄러운 콧소리와 땀 냄새, 여기저기 널브러져 잠든 사람들 틈에서 제 낡은 여행 가방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몸을 감쌌지만 뼛속까지 파고든 한기는 가시질 않았지요. 옆자리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이를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또다시 아들 재범이의 얼굴이 아른거려 소리 없이 눈물만 베개로 흘려보냈습니다. 이곳은 슬픔에 잠길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제 처절한 신세를 한탄하기엔 너무나 소란스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단한 삶을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밤을 찜질방에서 새우잠으로 보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였어요. 복수를 하려 해도 이래서는 몸도 마음도 먼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제게는 저만의 동굴, 저만의 작전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을 확인해 보았어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쌈짓돈처럼 모아두었던 비상금 통장과 몇 년 전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사두었던 작은 상가의 월세가 있었습니다. 인서에게 아파트 자금을 보태주고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남겨두었던 제 마지막 보루였지요. 그 돈이 지금 제 손에 들린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곧장 부동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최대한 싸고 안전한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한 달치 월세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러다 제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낡은 상가 건물 5층에 위치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관처럼 좁고 긴 방. 사람이 겨우 돌아 누울 수 있는 공간에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더없이 아늑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완벽한 저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첫날 밤 저는 고시원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한 권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펜으로 꾹꾹 눌러 세 글자를 썼어요. 김인서. 그 이름 석자를 보고 있자니 빗속에 내쫓기던 그날의 치욕이 다시금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이름 아래에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김인서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할 것. 둘째, 법적으로 반격할 무기를 찾을 것. 셋째, 다시는 나를 얕보지 못하게 만들 것. 막연한 계획이었지만 그렇게 글자로 적고 나니 희미했던 복수의 윤곽이 조금은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다는 SNS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 고시원 근처 PC방을 찾아가 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커피를 한 잔 사주며 사용법을 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제 절박함이 통했는지 아르바이트생은 제법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서의 이름으로 검색하자 화려한 일상으로 도배된 그녀의 페이지가 바로 나타났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중이라는 글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쇼핑 사진들을 올려놓았더군요. 저는 역겨움을 참으며 그녀의 사진 한 장 한 장, 친구들의 댓글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뜯어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 어울리는 친구들, 그녀의 관심사, 모든 것이 제 수첩에 빼곡하게 기록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정보를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기는 정보 수집과 동시에 저는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덤벼들었다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법무법인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사정을 이야기하자 다들 한결같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증여했다는 차용증이나 각서가 없으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며 수임료만 날릴 공산이 크다는 냉정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돈 안 되는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귀찮음이 역력했어요. 포기해야 하나 좌절감이 밀려올 때쯤 남대문 시장에서 함께 장사했던 옛 동료 언니와 우연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언니는 자기 조카의 친구 중에 아주 양심적인 젊은 변호사가 한 명 있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큰 사건을 맡는 사람은 아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의리 있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그 연락처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첩에 적힌 주소를 들고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준영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저를 맞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산더미 같은 서류 더미에 파묻힌 젊은 남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젊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머님? 저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차분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빗속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일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을 호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한 방법을 찾으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박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사정은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운 싸움입니다. 며느님 말씀대로 어머님께서 아드님께 돈을 주셨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낡은 여행 가방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편지 한 통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어요. 재범이가 결혼하기 몇 달 전 제가 아파트 자금을 보태주었을 때 보내왔던 편지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박 변호사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제 아들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평생 모으신 귀한 돈을 저희를 위해 선뜻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인서와 함께 2배, 3배로 효도할게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들 재범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박 변호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법적 증거가 되기엔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아들의 진심이었고 제 돈이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보금자리를 위한 자금이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이 편지 날짜가 정확하게 찍혀 있군요. 아파트 계약 날짜와 비슷한 시기고요. 네. 저는 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아들의 명예와 저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고 싶은 겁니다. 저 악랄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죽음을 발판 삼아 행복해지는 꼴은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 돈은 걱정 마세요. 제 마지막 남은 재산을 전부 걸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눈을 한참 동안 빤히 바라보던 박 변호사는 이윽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승소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 어머님과 함께 싸워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마주 잡는 순간 저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싸울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제 두 번째 작전 기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인서를 상대로 부동산 명의 신탁에 따른 지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구매 자금의 일부를 댔으니 그만큼의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지요. 박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 소송을 통해 인서를 압박하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다른 약점들을 파헤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장을 준비하며 저는 과거의 기억들을 샅샅이 끄집어냈습니다. 언제, 어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인서에게 건넸는지, 당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재범이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든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박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법원을 통해 김인서에게 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복수의 첫 화살이 마침내 시위를 떠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인서 측 변호사에게서 답변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용돈으로 주신 돈을 이제 와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연로하신 탓에 망령이 드신 것 같다. 소송을 즉각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 인서의 오만함이 가득 담긴 답변서였어요. 망령이라니 아주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군요. 어머님, 흥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저희가 파고들 틈은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저는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요. 분노는 하되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뜨거운 심장이 아닌 차가운 머리로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수첩을 꺼내 인서의 이름 옆에 새로운 글자를 적었습니다. 망령. 두고 봐라, 김인서. 그 망령든 늙은이가 너의 화려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고시원의 작은 방,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된 이상, 이제는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 시간이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루한 전쟁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송 하나만 믿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인서의 일상 속으로 직접 파고들어 그녀를 안에서부터 흔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인서의 가장 큰 약점은 허영심과 남들의 시선이었으니까요. 그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저는 그녀가 가장 화려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바로 강남의 한 고급 피트니스 센터였어요. SNS를 통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인서는 매일 오전에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사교 활동을 즐겼습니다. 물론 제 행색으로는 정식 회원으로 등록할 수조차 없었지요.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며칠 동안 피트니스 센터 주변을 맴돌며 건물 구조와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한 뒤 용역 회사를 통해 그곳의 청소부로 지원했습니다. 제 나이와 초라한 행색은 오히려 의심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어요. 다들 저를 그저 묵묵히 바닥이나 닦는 배경의 일부처럼 여길 뿐이었으니까요. 청소용 카트를 끌고 피트니스 센터의 화려한 복도를 지날 때면 기분이 묘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에서 값비싼 운동복을 입고 땀 흘리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여왕벌처럼 웃고 떠드는 김인서. 그녀는 제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기야, 빗속으로 내쫓은 시어머니가 바로 자기 발밑을 걸레질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겠지요.
저는 청소부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인서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주로 대화하는 사람들, 그들의 대화 주제, 인서의 말투와 표정 변화까지. 특히 그녀가 다른 사모님들과 어울리며 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듣는 것은 씁쓸하면서도 중요한 정보 수집 과정이었습니다. 인서 씨, 시어머님은 잘 계셔? 요양원에 모셨다면서. 아유, 그럼요, 언니. 제일 좋은 곳으로 모셨어요. 아들 일은 충격이 크셔서 제가 곁에서 돌봐드리는 게 도리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게 재범 씨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역겨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연로하신 탓에 망령이 든 사람 취급하는 소송 답변서를 보내놓고 밖에서는 저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락스 냄새보다 더 독한 그 위선의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으며 묵묵히 걸레질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저 거짓말이 바로 그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요. 본격적으로 작전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타겟은 인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듯 보이는 입이 가볍고 과시욕이 강한 박 여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녀가 라커룸을 이용하는 시간에 맞춰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녀와 마주칠 기회를 만들었지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어머님. 아닙니다, 사모님. 먹고 살려면 이 정도 일이야 해야지요. 저는 최대한 불쌍하고 고단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짧은 만남을 통해 안면을 트고 난 뒤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 여사가 파우더룸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을 때 저는 거울을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우리 며느에도 참 착했는데 아들 죽고 나니 내가 짐이 될까봐 제 발로 나왔지. 늙은이가 눈치 없이 붙어 있으면 젊은 애 앞길 막는 거니까. 제 말에 박 여사의 화장을 고치던 손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어머님,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세요? 아닙니다, 사모님. 그냥 제 신세 한탄이지요. 그래도 우리 며느에는 저기 인서 사모님처럼 마음이 고와서 제가 나온 뒤에도 가끔 연락은 준답니다. 그나저나 인서 사모님은 참 대단해요. 그렇게 힘든 일 겪고도 시어머님까지 극진히 모신다면서요? 보통 정성으로는 힘든 일인데 우리 며느애한테도 좀 배우라고 해야겠네. 저는 인서를 한껏 칭찬하는 척하며 요양원에 모셨다는 그녀의 거짓말과 내가 제 발로 나왔다는 제 말 사이에 미묘한 불일치를 던져 놓았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 호기심과 의심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의심의 싹을 틔우고 소문이라는 독초로 자라나 김인서의 정원을 망치게 될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제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인서가 SNS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테리어라는 글과 함께 집 내부가 뜯겨나가는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제 아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릴 셈인 거죠.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범이의 서재. 그곳에 혹시라도 무언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인서는 분명 재범이의 물건들을 쓰레기로 취급해 전부 버리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곧장 아파트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몇 년을 살면서 명절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드렸던 경비 아저씨는 저를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유품 중에 꼭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며느리가 못 들어가게 한다며 오늘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옛 서재 물건들을 전부 버린다고 하니 딱 한 번만 들어가서 물건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제 딱한 사정을 들은 경비 아저씨는 인서가 외출한 틈을 타 잠시 눈 감아주겠다며 저를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서재에는 책과 서류들이 담긴 폐기물 자루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자루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초조함에 손이 떨려왔습니다. 책들을 하나하나 꺼내 흔들어 보고 서류 뭉치를 훑어보던 그때였습니다. 낡은 책상 서랍을 버리기 위해 꺼내놓은 자루 속에서 익숙한 가죽 표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재범이가 대학생 때부터 쓰던 낡은 다이어리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품에 숨기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비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고시원의 제 작은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앞부분은 학창시절의 소소한 일상들이었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김인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서의 씀씀이가 점점 커진다. 내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벅차다. 오늘도 카드값 때문에 크게 다투었다. 그녀는 왜 만족을 모르는 걸까?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재범이의 고뇌가 페이지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장까지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인서가 모르는 비상금 계좌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이 어머니를 지켜줄 마지막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 계좌 정보는 내 오래된 보물상자 안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상금 계좌, 그리고 보물상자. 재범이가 어릴 적 쓰던 낡은 나무로 된 보물상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할 때마다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다가 재범이 결혼할 때 짐과 함께 딸려보냈던 바로 그 상자. 인서는 그저 낡고 쓸모없는 잡동사니로 취급했겠지만 그 안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문제는 그 보물상자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로 이미 버려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다시 경비 아저씨에게 연락해 혹시 가구를 버린 곳이 어딘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수거업체가 오기 전이었고 아파트 단지 내 폐가구 처리장에 재범이의 낡은 책상과 함께 그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저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폐가구 처리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구들 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보물상자를 찾아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상자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재범이가 어릴 때부터 쓰던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맞추자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작은 열쇠,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인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불안합니다. 이건 제가 따로 모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은행 개인금고 열쇠예요. 혹시 제가 잘못되면 어머니께서 꼭 이걸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인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재범이가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과 몰래 했던 투자 등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김인서의 탐욕을, 그리고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통장과 열쇠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려 했던 아들의 마지막 마음이자 김인서를 향한 가장 강력한 복수의 무기였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미안하다. 너의 이 마음을 내가 반드시 지켜내마. 그리고 너의 억울함을 내가 반드시 풀어주마. 그날 밤 저는 아들이 남긴 유산을 들고
복수의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이었어요. 아들이 남겨준 비밀 계좌와 개인 금고는 제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당장 돈 걱정 없이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탄이 확보된 셈이지요. 하지만 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전에 김인서의 사회적 가면을 먼저 벗겨내야만 했어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잃는 것보다도 그녀의 거짓된 이미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으니까요. 박준영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파급력이 무시무시하다면서요. 그는 맘카페라는 곳을 제안했습니다. 주부들이 모여 온갖 정보를 공유하는 곳인데 이런 사연에 대한 감정적 몰입도가 매우 높고 한 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는 것이었죠. 어머님, 저희가 직접 김인서 씨를 언급하면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겪으신 일을 제3자의 사연처럼 각색해서 올리는 건 괜찮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이고 감정에 호소력 있게, 하지만 교묘하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함께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쏟아냈고 박 변호사는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문장으로 다듬었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시어머니를 빗속으로 내쫓은 어느 젊은 며느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글에는 아파트 자금을 보태준 이야기, 장례식장에서 부의금을 계산하던 모습,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대화, 그리고 비 오는 날 현관문이 닫히던 그 순간의 절망감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만 이름이나 장소 같은 특정 정보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만한 그런 이야기였죠. 그날 밤 저는 PC방으로 가 박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맘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새로 고침을 누르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게 실화인가요? 정말 인간도 아니네요. 읽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님, 얼마나 힘드실까요? 이런 며느리는 신상 공개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제 사연에 공감하고 저를 위로하고 며느리의 악행에 함께 분노해주는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위안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글은 삽시간에 오늘의 인기글이 되었고 다른 커뮤니티와 SNS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예상대로 김인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며칠 뒤 피트니스 센터에서 마주친 그녀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신경질적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그녀 옆을 지나가며 저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당장 알아내. 이거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당장 고소할 거라고. 감히 어떤 인간이 이따위 소설을 써? 소설이라니. 발끈하는 모습이야말로 제발 저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에 불을 지폈어요. 맘카페에는 그 며느리가 자기 얘기인 줄 알고 펄펄 뛴다더라는 식의 2차, 3차 목격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서가 SNS에 올렸던 화려한 사진들이
증거 자료처럼 함께 떠돌아다녔고 그녀의 SNS는 순식간에 비난의 댓글로 뒤덮였습니다.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명품 자랑질? 시어머니 내쫓은 돈으로 저렇게 사치 부리는 건가? 인서는 결국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비련의 여주인공이자 효부라는 이미지는 온라인 세상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피트니스 센터의 사모님들도 그녀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뿌려두었던 의심의 씨앗이 온라인 여론이라는 비옥한 토양을 만나 마침내 독버섯처럼 자라난 결과였죠. 여론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제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맘카페에 올라온 제 글을 보고 한 남자가 박준영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자신을 김인서의 전 직장 동료라고 밝힌 그는 글에 묘사된 며느리가 아무리 봐도 김인서인 것 같다며 그녀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초조한 얼굴의 30대 후반 남성 최민준 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인서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동료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아는 김인서 씨는 남의 공을 가로채거나 자기 실적을 위해서라면 동료를 모함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녀 때문에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누명을 쓰고 좌천된 경험이 있습니다. 최민준 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인서의 과거 행적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 비품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영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한 적도 있으며 결정적으로 상사의 불륜 사실을 약점 잡아 자신의 라인으로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모두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글을 읽고 확신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라는 거요. 남편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그의 증언은 인서가 단순히 돈 욕심 많은 며느리가 아니라 원래부터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인물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최민준 씨의 도움을 받아 그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과 함께 상세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서의 과거 비리를 증명할 동료들의 연락처까지 확보할 수 있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던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돕는 조력자가 생기고 제 편이 되어주는 여론이 형성되고 결정적인 무기들까지 손에 들어왔습니다. 김인서가 쌓아 올린 성벽은 이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균열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펼쳐 여론 형성 성공, 결정적 증인 확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목표를 썼어요. 돈줄을 끊어라. 사회적 평판에 이어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는 돈, 그 돈줄을 이제는 확실하게 끊어버릴 차례였습니다. 아들이 남긴 유산은 이제 그 역할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김인서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한 여론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뱀은 머리를 짓밟아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녀의 머리는 돈이었고 허영심이었으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 아들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씩 빼앗아 올 차례였지요. 제 손에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무기, 비밀 계좌의 통장과 개인금고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와 저는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수년 만에 방문하는 은행의 문턱은 어색하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박 변호사가 옆에 없었다면 저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 발길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곧장 개인 금고 담당 창구로 갔습니다. 제가 신분증과 열쇠, 그리고 재범이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내밀자 직원은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저희를 육중한 철문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방 벽면을 가득 채운 수백 개의 금고 앞에 서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직원이 제 열쇠와 마스터키를 함께 꽂아 돌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작은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재범이가 남긴 통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순한 종이와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를 지키려 했던 아들의 마음이자 김인서의 심장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돌아와 저희는 굳게 닫혀있던 그 돈의 흐름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상당한 액수였지만 저는 그 돈을 허투루 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 돈은 복수를 위한 실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머님, 이제 저희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당장 소송 비용 걱정은 물론이고 김인서 씨의 다른 비리를 파헤칠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능한 사설 탐정이라도 붙여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설 탐정. 영화에서나 보던 단어였지만 지금 제게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김인서의 뒤를 샅샅이 캐서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찾아내 주세요. 세금 문제는 없는지, 다른 재산을 숨겨두지는 않았는지, 그녀의 모든 것을요. 그렇게 아들이 남긴 돈은 곧바로 인서의 숨통을 조이는 자금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두 번째 법적 조치를 실행에 옮겼어요. 바로 재범이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압류 신청이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자금의 일부를 댔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서가 아파트를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였죠. 며칠 뒤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 인서는 제 동의 없이는 그 집을 가지고 아무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박 변호사의 전화기 너머로 인서 측 변호사가 길길이 날뛰며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인서 본인은 오죽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고 부동산 매매가 막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녀의 표정을요. 아마 처음으로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속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통쾌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고용한 사설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탐정은 인서의 최근 동선을 며칠간 밀착 추적하고 있었어요. 의뢰인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인서 씨는 백화점 명품관을 자주 드나들지만 실제로 물건을 사는 모습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나오긴 하지만 그건 대부분 과시용으로 빈 봉투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그 여자가 SNS에 자랑하던 그 많은 명품들은 다 어디서 난 거란 말입니까?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백화점을 나온 뒤 동대문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오피스텔을 주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소위 특허급 짝퉁을 은밀하게 거래하는 업자들의 아지트입니다. 탐정이 내민 사진 속에는 인서가 검은 봉투를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SNS에 자랑하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시계들이 실은 몇십만 원짜리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삶 전체가 거짓과 허영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했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엔 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회적 평판을 끝장낼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또다시 피트니스 센터의 박 여사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라커룸에서 일부러 그녀와 마주친 저는 청소를 하며 무심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늘 드신 저 가방 참 예쁘네요. 얼마 전에 우리 인서 사모님도 똑같은 걸 들었던 것 같던데. 요즘 유행인가 봐요. 어머, 이거요? 신상이라 구하기 힘들었는데. 인서 씨도 이걸 가졌다고요? 걔는 참 남편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사치만 부리는지 몰라. 박 여사는 은근히 인서를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비밀스러운 투로 말했습니다. 근데 사모님, 제가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는 조카한테 들었는데 요즘 동대문 거기에서 이 가방이랑 똑같이 생긴 걸 판대요.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전문가도 구별 못한다나 봐요. 인서 사모님이 설마 그런 걸 들고 다니진 않겠지만 그냥 그렇다고요. 제 말에 박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진품 가방과 인서의 가방이 동대문 짝퉁과 연결되는 그 순간의 불쾌감. 그리고 설마 인서 씨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을 겁니다.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익명의 번호로 박 여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김인서 씨가 자주 가는 동대문 오피스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미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 피트니스 센터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박 여사를 중심으로 한 사모님 무리가 인서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어요. 그들은 인서를 앞에 두고 일부러 자신들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자랑하며 진품 구별법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인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사색이 된 얼굴은 감출 수가 없었지요.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강남 사모님이라는 허울은 짝퉁 인생이라는 조롱 속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돈줄이 막히고 사회적 허영심마저 공격당하자 인서는 독이 오른 뱀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마침내 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공들여 쌓은 평판마저 바닥으로 떨어지자 김인서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고시원 방에서 그날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부터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이정옥 씨,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열어요, 당장. 김인서였습니다. 앙칼진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교양 있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박 변호사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챙겨준 작은 녹음기의 전원을 켜서 윈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인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안으로 밀치고 들어왔어요. 제 작은 방을 경멸스럽다는 듯 둘러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꼴에 여기가 작전 기지라도 되는 모양이네요. 아주 잘 살고 있네. 이까짓 돈 몇 푼 아껴서 변호사 사고, 탐정 사고, 아주 용기가 가상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어떻게 알았을까? 이 늙은 여우가 어디 숨어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 돈만 주면 아주 쉬운 일이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하나 배웠잖아요. 그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발견하고는 신경질적으로 낚아챘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계획들이 적힌 것을 본 그녀의 눈이 뒤집혔어요. 이게 다 뭐야? 지금 나를 저주하면서 이런 짓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너 아니니? 내 아들 잡아먹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려던 너 말이다. 나는 그냥 내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야. 당신 거? 웃기지 마. 이 집도 그 돈도 재범 씨 보험금도 다 내 거야. 법적으로 내 거라고. 당신 같은 늙은이는 한 푼도 가질 자격 없어. 인선은 이성을 잃고 제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당장 소송 취하하고 가압류 풀어. 그리고 그깟 맘카페에 올린 글이랑 헛소문 퍼뜨린 거 다 당신 짓이지? 당장 사과하고 아니라고 해명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당신 남은 인생, 이 고시원보다 더 비참한 곳에서 썩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알아들어? 저는 그녀의 광기 어린 협박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는 그녀의 모든 막말을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었어요. 그녀가 씩씩거리며 잠시 말을 멈춘 틈을 타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 말했니? 그럼 이제 돌아가. 여긴 너 같은 애가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야. 뭐,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정말로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그래,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는지, 누가 모든 걸 잃고 비참해지는지.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자꾸나. 제 서늘한 눈빛에 인선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이내 다시 악을 쓰며 수첩을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테니. 라는 악담을 남긴 채로요. 저는 찢어진 수첩 조각들을 천천히 주워 모았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계획은 이미 제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 아주 유용한 증거 자료까지 확보했으니까요. 며칠 뒤 인서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졸렬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외출한 사이 경찰관 2명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고시원 총무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돌아가 보니 제 방 앞에서 경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정옥 씨 되십니까? 절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좀 해야겠습니다. 네, 절도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피트니스 센터 라커룸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이 사라진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용의자로 이정옥 씨가 지목되었습니다. 잠시 방을 좀 수색하겠습니다. 김인서의 지시였습니다. 저를 범죄자로 몰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비열한 수작이었죠. 저는 억울했지만 순순히 경찰의 수색에 응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훔친 것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제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비닐에 싼 금목걸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이게 왜 여기서 나옵니까? 할머니, 저희랑 같이 경찰서까지 가셔야겠습니다. 꼼짝없이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소리쳐도 물증 앞에서 제 말은 힘이 없었어요. 그때 제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박준영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인서가 찾아온 그날 이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제가 그에게 미리 연락을 해둔 터였습니다. 잠깐만요, 경관님. 이 상황은 명백한 함정입니다. 이 건물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외출한 사이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CTV 영상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경찰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저희는 곧장 관리실로 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외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수상한 남자가 제 방의 잠금 장치를 능숙하게 열고 들어갔다가 잠시 뒤 나오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절도 용의자에서 함정 수사의 피해자가 되었고, 김인선은 이제 절도 교사는 물론 무고죄까지 뒤집었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다음 날,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인서가 제 방에 찾아와 협박했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걸 언론에 공개할까요? 아니요, 어머님. 그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 녹음 파일을 인서의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귀하의 의뢰인이신 김인서 씨의 품격 있는 목소리가 담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언론이나 재판부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앞으로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어설픈 공작은 이제 그만두시지요. 그것은 치명적인 경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인서 측의 어설픈 공격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가 만만히 볼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자신이 던진 돌에 제 머리가 깨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녀의 비열한 반격은 오히려 저에게 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고 그녀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자충수가 되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졌던 찢어진 수첩을 대신할 새로운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공격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다. 김인서의 발악이 멈추자 전장에는 잠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수비가 아닌 그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결정적 한 방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어요. 내 아들 재범이는 정말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일까? 지금까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인서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 죽음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서의 추악한 본성을 알게 될수록 그 의심은 점점 더 짙은 안개처럼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돈 때문에 저에게 이런 짓까지 하는 여자라면 더 큰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했을까? 저는 박준영 변호사에게 부탁해 재범이의 사고 기록 일체를 다시 받아보았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경찰의 사고 조사 보고서와 현장 사진들을 제 고시원의 작은 책상 위에 모두 펼쳐놓았어요. 저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글자 하나하나, 사진 한 장 한 장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려운 퍼즐을 맞추는 심정으로요. 처음에는 별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가드레일 추돌 사고, 동승했던 김인선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고 운전자인 재범이만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 모든 것이 경찰의 결론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며칠 밤낮으로 서류를 들여다보던 중 마침내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고 현장 사진 속 차량의 타이어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거의 없었습니다. 졸음운전이었다면 충돌 직전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기 마련인데 마치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조차 없이
그대로 돌진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둘째, 인서의 최초 진술이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피곤해 보여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쿵 하는 소리에 깨어보니 이미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구급대원에게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차가 흔들렸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구급활동일지에 짧게 남아 있었어요. 왜 진술이 바뀐 걸까요? 이 작은 의문점들이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의심의 눈덩이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고용했던 사설 탐정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습니다. 김인서의 금융 거래 내역을 더 깊이 파고들어 특히 재범이 사고 전후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달라고요. 며칠 뒤 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김인서 씨가 김재범 씨 사망 한 달 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종신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익자는 당연히 김인서 씨 본인이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탐정이 가져온 보험 계약서 사본에는 제 아들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탐정은 보험 가입을 담당했던 설계사와도 접촉했습니다. 설계사는 재범 씨는 보험 가입에 미온적이었지만 아내인 김인서 씨가 남편을 위한 깜짝 선물이라며 강력하게 가입을 밀어붙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월 납입금이 그들 부부의 소득 수준에 비해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였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동기였어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설마. 저는 차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너가 어쩌다 이런 악마 같은 여자와.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바로 사고 당시의 정황을 증명해줄 객관적인 증거,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재범이의 차는 사고로 폐차 처리되었고 블랙박스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사고 시각, 사고 현장 주변을 지났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찾는 것. 그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와 탐정은 사고 기록에 남은 인근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현장 주변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번호 수십 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주들을 하나하나 수소문해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영상이 지워진 뒤였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희망은 점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거리 화물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이었는데 평소 블랙박스 메모리를 잘 비우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사고 날짜의 영상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며 자신의 차고지로 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와 박 변호사는 한달음에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의 차고지로 달려갔습니다. 화물차에서 떼어낸 낡은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하는 순간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발, 제발. 영상은 낮은 화질로 덜컹거리며 재생되었습니다. 평범한 국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화면 한쪽으로 재범이의 차와 같은 모델의 은색 승용차가 나란히 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 안에서 무언가 격렬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운전석의 재범이가 무언가 소리치는 듯 고개를 돌렸고 조수석의 인서가 그의 팔을 잡아채며 흔드는 듯한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차는 휘청거리며 균형을 잃더니 순식간에 화면 밖으로 사라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졸음운전이나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분명히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김인서의 모든 거짓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이혼 소송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아니, 내 아들의 목숨값이 걸린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엄마가 알겠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억울했을지. 괜찮다, 아들아. 이제 엄마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새 노트의 마지막 장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녀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법정에서 그 검은 속내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세상에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결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김인서, 너는 이제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내 아들의 목숨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다.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쥔 순간 저는 이 기나긴 싸움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칼을 뽑아들지는 않았어요. 이 마지막 칼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깊숙하게 적의 심장을 찔러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둘러싼 성벽을 하나씩 더 허물어뜨려 그녀가 기댈 곳 하나 없는 완전한 고립 상태로 만들어야 할 때였지요. 공교롭게도 그 첫 번째 균열은 그녀가 가장 믿었던 곳, 바로 그녀의 친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딸의 온갖 악행이 담긴 소송 서류와 맘카페의 글들, 그리고 절도 교사 미수라는 혐의까지. 1년의 사태를 전해 들은 인서의 부모님이 박준영 변호사의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였어요. 인서의 어머니는 제 앞에 서자마자 삿대질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먼. 늙어서 돈독이 올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며느리를 상대로 이런 짓까지 벌여요? 우리 인서는 당신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어. 당장 이 소송인지 뭔지 다 그만두지 못해. 옆에 있던 인서의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태우고 있었지만 그 눈빛 역시 저를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부인, 앉아서 이야기하시지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아니라 사부인의 아들이었던 재범이의 어미입니다. 제 차분한 태도에 인서의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준비해둔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가 아파트 자금을 보태준 은행 거래 내역서, 재범이가 쓴 편지, 인서가 저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 증거, 그리고 최근의 절도 교사 미수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기록까지. 이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것인지 아니면 따님이 제 아들의 죽음을 발판 삼아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는지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서의 어머니는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어요. 특히 재범이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는 그의 얼굴은 괴로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버? 사실입니다. 저는 제 아들의 집에서 비 오는 날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따님은 제게 꼴 좋다며 비웃었고요. 제가 지금껏 참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제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두 분께서는 따님을 어떻게 키우셨기에 남편의 죽음 앞에서조차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까? 제 말에 인서의 아버지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시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딸이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는지 그는 어쩌면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딸을 감쌌어요. 다 거짓말이야. 우리 애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우리 착한 인서를 모함하는 거야. 그때 박 변호사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인서의 여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박 변호사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해왔던 터였습니다. 언니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돈 요구에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요. 그녀는 부모님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하세요. 언니가 한 짓 다 사실이야.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부 죽고 나서 받은 보험금, 언니가 다 어디에 썼는지 알기나 해? 아빠 빚 갚아주고 우리 집 생활비 대준 거, 그거 다 형부 목숨값이야. 그런데도 언니는 돈이 부족하다며 우리한테까지 손을 벌렸어. 내가 더는 못 참겠어서 내가 이 사실을 알리려고 온 거야. 이 모든 게 언니가 자초한 일이라고. 인서 동생의 폭로에 그녀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들이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 애써 외면해왔던 딸의 추악한 민낯이 가장 믿었던 작은 딸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서의 친정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아닌 가장 아픈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친정마저 등을 돌리자 인서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더 남아 있었어요. 저희가 고용한 탐정은 인서가 재범이를 만나기 전에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약혼자까지 있었지만 처참하게 파혼당한 전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희는 수소문 끝에 그 옛 약혼자였던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김인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제 배경과 재력을 보고 접근했던 겁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고 했고, 저희 부모님께는 온갖 거짓말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그녀의 탐욕과 이중적인 모습에 질려 제가 파혼을 선언하자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며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 인서가 제게 하고 있는 짓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대상을 바꾸어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증언은 인서의 본성이 원래부터 그러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또 하나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이고 인서를 둘러싼 모든 벽이 허물어졌을 때 박 변호사는 마지막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재판 전 양측 변호사가 증인들을 상대로 미리 신문하는 증인신문 절차였습니다. 법정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의 모든 증언은 녹화되어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인서는 마지못해 그 자리에 출석했어요. 한껏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하지만 점차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김인서 씨 시어머니이신 이정옥 여사께 아파트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셨지요? 네. 용돈을 조금 주신 적은 있지만 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남편이신 고 김재범 씨가 어머님께 보낸 이 편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머니 덕분에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 문구요. 재범 씨가 그냥 예의상 한 말이겠죠. 예의상 한 말이라. 좋습니다. 그럼 이정욱 여사님을 요양원에 모셨다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니신 것은 사실입니까? 네, 그건 어머니께서 충격이 크셔서 걱정돼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 오는 날 이정욱 여사님을 집에서 내쫓으셨지요. 꼴 좋다는 말과 함께요. 이것도 걱정돼서 하신 행동입니까?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인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이라. 그럼 이 녹음 파일도 모함일까요? 박 변호사는 인서가 제 고시원에 찾아와 협박했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인서는 거의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박 변호사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인서 씨, 남편이 사망하기 한 달 전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셨더군요. 수익자는 본인이었고요. 남편을 위한 깜짝 선물이었다고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가입한 보험인데 어째서 남편의 사고 당일 조수석에 앉아있던 김인서 씨는 남편의 운전을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 차 안에서 심하게 다투셨습니까?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인서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어요. 아니야. 저건 다 조작이야. 내가 안 그랬어. 저 늙은이가 날 죽이려고 함정을 판 거야.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주장이 거짓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녹화되고 있던 카메라 렌즈는 그 추악한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인서의 변호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얼굴을 감쌌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서막이 이제 막 끝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바로 내일 법정에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길고 어두웠던 싸움을 끝내고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단단한 결심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 멀리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김인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의 변호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재판이 시작되고 박준영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서류와 증거에 기반하여 논리정연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해 나갔습니다. 제가 아파트 자금을 보탰다는 은행 거래 내역, 그 돈이 제 노후 자금이었다는 증거, 그리고 아들 재범이가 직접 쓴 편지까지 모든 증거가 제가 단순한 용돈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아들의 집 마련에 기여했음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인서의 옛 직장 동료였던 최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인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료를 모함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렸던 과거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서의 옛 약혼자가 그녀의 과거 행적과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증언했어요.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선 것은 인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언니가 형부의 사망 보험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가족들에게까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요구했는지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연달은 증언에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선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인물로 낙인 찍히고 있었어요. 그녀의 변호사는 몇 가지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질문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은 제게 물었어요. 원고, 이 소송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저는 판사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제 아들은 저런 파렴치한 여자에게 목숨과도 같은 돈을 빼앗기고 죽어서까지 이용당할 만큼 어리석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법정을 통해 제 아들이 남긴 마지막 진심을 지키고 저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저 여자에게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제 진심 어린 호소에 법정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나고 박준영 변호사의 최후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종합하며 인서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할 소송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 김인선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편이 사망하기 직전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방청석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피고는 남편이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여기 그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정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차 안에서 재범이와 인서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 인서가 재범이의 팔을 잡아채는 모습, 그리고 차가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그 짧은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끔찍한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인서는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피고의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사법정에서 가려질 일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통해 피고 김인서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며 그녀의 탐욕이 남편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인물에게 고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일 뿐더 아니라 제2, 제3의 비극을 낳을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박준영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자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판사에게로 쏠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재판의 끝, 마침내 판사가 판결봉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하게 법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피고 김인선은 원고 이정옥에게 아파트 소유 지분의 절반을 이전하고 원고가 아파트 구입 당시 기여했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의 보험 사기 및 위증 혐의, 그리고 고
김재범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을 명한다. 땅, 땅, 땅. 판결봉이 3번 내리쳐지는 순간 김인선은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저는 2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는 제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심경이 어떠십니까? 며느리를 용서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돈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 놓인 진실의 첫 단추를 끼웠을 뿐입니다. 앞으로 사법기관이 제 아들의 죽음에 얽힌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제 아들에게 이제야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와 신문은 폐륜 며느리의 몰락과 의문 속에 가려졌던 아들의 죽음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김인선은 재산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되어온 세상에 그 추악한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토록 바라던 그녀에 대한 완벽한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고시원의 작은 방, 낡은 텔레비전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메인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앵커의 엄숙한 목소리와 함께 익숙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지만 그 사이로 드러난 단 한 부분, 2눈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오만함과 경멸로 가득 차 있던 그 눈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벼랑 끝에 내몰린 자의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깊은 절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김인서였습니다.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가 오늘 오후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그녀는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과거 그토록 즐기던 세간의 관심이었지만 지금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찌르고 있었어요. 쏟아지는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청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았던 그 몸에는 구치소에서 지급된 듯한 헐렁한 옷이 걸쳐져 있었고 그 모습은 과거의 화려함과 비교되어 더욱더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그저 묵묵히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눈물도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고 무거운 무언가가 제 가슴을 꾹 누르는 듯한 그런 기묘한 감각만이 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TV 속 화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녀가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어떻게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었지요. 보험회사는 재판 결과를 근거로 그녀에게 지급된 모든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별도로 사기죄로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여 그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고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가족의 붕괴였습니다. 딸의 죄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그녀의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마지막까지 딸을 믿어주었던 어머니마저 면회를 거부하며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돈, 타인의 시선 속에서 빛나던 명예, 그리고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가족. 그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인서의 부모님이 기어코 수소문하여 제 고시원 방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이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리가 꺾일 듯 굽어버린 늙고 지친 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부인. 인서의 아버지는 마른 얼굴 위로 눈물을 쏟아내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운운했던 그날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도 그렇다고 차갑게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때는 사돈이었던 그들의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두 분의 심정은 알겠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오죽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죗값은 인서가 직접 법의 심판을 받아 치러야 할 몫이고 용서는 땅속에 있는 제 아들에게 평생 빌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이만 일어나 돌아가십시오. 제 단호한 말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듯 돌아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늙은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복수가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허전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승리는 제 손에 있었지만 그 승리의 대가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몇 달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되찾은 아들의 아파트로 돌아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제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재범이의 흔적은 저를 웃게 했지만 동시에 그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김인서의 흔적은 저를 괴롭혔기 때문이지요. 그녀가 앉았던 소파, 그녀가 쓰던 화장대,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주방. 그 모든 것이 끔찍한 기억을 되살려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을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온기마저 떠나보내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픈 기억의 둥지를 떠나야만 저 역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돈과 되찾은 제 재산을 합쳐 아주 특별한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인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 위해 마지막으로 들른 아파트 앞에서 유령처럼 초췌하고 남루한 행색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엉켜 있었고 값비싼 옷 대신 낡고 해진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매달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대로 감옥 가면 정말 죽어요. 제발,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주세요. 어머니가 써주시면 판사님도 정상을 참작해 주실 거예요. 네. 어머니 재범 씨를 봐서라도. 한때 저를 망령든 늙은이 취급하며 꼴 좋다고 비웃던 그 입에서 어머니라는 말이 애절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재범 씨를 봐서라도. 감히 죽은 내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그 뻔뻔함에 저는 순간 이성의 끈을 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아주 차갑게 제 다리에 매달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다리를 붙잡은 그녀의 손을 벌레를 떼어내듯 힘주어 떼어냈습니다. 너는 나에게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제 목소리는 겨울 서리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아들의 이름을 너의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라. 내 죄는 법에게 용서를 구하고 감옥에 가서 죗값을 치러. 그리고 평생을 죽는 날까지 내 아들에게 사죄하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의 절규와 악에 바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잔물결 하나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자 제 아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은 재단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김재범 추모재단. 제가 아파트를 처분한 돈과 되찾은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쏟아부었지요. 그 재단은 거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버림받아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과 지원을 해주는 작은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돈이 이제는 더 이상 복수의 자금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맑은 봄날 재단 사무실 문을 열고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아들에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넘겨주었지만 이제는 요양원에 보내겠다며 집에서 내쫓겨갈 곳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그 모습이 마치 몇 년 전 빗속을 헤매던 제 모습과 거울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혼자가 아니세요.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고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진정한 복수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파멸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 그것이야말로 제 아들이 하늘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일 거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따스한 4월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사무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재범이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아, 보고 있니? 엄마,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 내가 남겨준 사랑으로 엄마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아갈게.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였나 보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너뜨린 것을 너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말이야. 고맙다, 내 아들. 정말 고맙다. 제 피눈물 위로, 그 한 맺힌 슬픔의 자리 위로 마침내 다른 이를 비춰주는 작고 강인한 복수초 한 송이가 활짝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